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선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얻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는 주가의 뉴스를 완전히 끼워 맞춘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가장 큰 해운 국가도 아니고 가장 큰 조선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반대로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무역 분쟁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집권 시기에 2018년 상반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라고 예고를 하고 하반기부터 실제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은 줄었습니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수입하거나 이제 쓰거나 이럴 수가 없는 이제 장벽이 생긴 건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나왔던 뉴스대로 이제 무역 분쟁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산업재 섹터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분 한 분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국모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지난주 조선주들이 좀 급등하면서 모든 거의 경제방송사가 러브콜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난주 조선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이 이유 어디에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출장 가 있었는데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날 이제 4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조선주도 같이 강세였었지만 이제 이 오일머니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차적인 뭐 산업 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유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에 이틀 연속 드론 공격을 했고 뭐 관련된 영향도 있었고 진짜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네네. 조선주한테는 어쨌든 좀 올라갈 만한 배경이었다. 이게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2023년에 이제 21년, 22년 연속 컨테이너랑 LNG선만 워낙 좋은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탱커가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3년에는 탱커가 그 전해 두 해보다 많이 발주가 나왔고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의 좀 저가로 수주를 받던 탱커를 수주하던 야드들이 좀 자리가 많이 차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뭐 몇 년 만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던데 초대형 유조선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양쪽 대륙의 운하를 통과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좁은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 배보다는 넓은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 배로 한꺼번에 많은 원유를 수송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더 강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탱커 중에서도 원유 수송선 중에서도 큰 선박이 발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업체들한테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에즈 항로 위기 네네. 이 부분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정도부터 공격이 시작되었었고 12월부터 이제 온갖 해상 운임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컨테이너 운임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저희 1000포인트 정도 찍었던 SCFI라고 하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300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뛰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운임이 최근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명절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받아서 지금 1700대까지 좀 급격하게 매주 한 10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진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하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못 가니까 옛날처럼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운임이 또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운하에 문제가 생겨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은 오일 쪽 시장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원유 수송선 큰 배 중심으로 네네. 발주가 나오고 이런 부분. 그러면 그 한창
물동량에 이상이 생기고 했을 때 운임이 어디까지 치솟았었나요? SCFI 기준으로는 저희가 5,100포인트를 상회했었고요. 5,100이요? 네네. 아. 요즘에 2,000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BDI, 네. 드라이벌크 기준으로는 한 5,600대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탱커는 오히려 그 시기에 저희가 워낙 코로나가 과해지고 이제 비행기도 안 떠다니고 공장도 안 돌리던 상황이라 그때는 약세였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600까지 갔던 게 지금은 2,300 갔다가 1,700 정도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 말씀하셨던 5,600까지 네. 올랐던 건 BDI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00대 정도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5,100 정도까지 갔던 운임이 2,300까지 이제 1,000에서 2,300까지 뛰어 올랐다가 최근엔 1,700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난주에 급등했을 때 사실 네. 뉴스로 많이 나왔던 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선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얻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마 그 네. 부분을 조금 다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는 주가의 뉴스를 완전히 끼워 맞춘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가장 큰 해운 국가도 아니고 가장 큰 조선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수입을 해서 자기네 나라의 해운 산업이나 아니면은 그 조선 산업에 쓸만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의한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뭐 반대로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주 지역은 유럽입니다. 네. 유럽에는 대단히 큰 해운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단순히 그 유럽이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무역 분쟁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트럼프 집권 시기에 2018년 상반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라고 예고를 하고 하반기부터 실제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은 줄었습니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수입하거나 이제 쓰거나 이럴 수가 없는 이제 장벽이 생긴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했던 산업재 경기가 2018년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굉장히 약세를 그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해운 산업이 됐건 조선 산업이 됐건 저희가 18년에 찍었던 피크 대비해서 19년까지 이 깊이가 굉장히 세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나왔던 뉴스대로 이제 무역 분쟁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산업재 섹터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재 악재다. 그 앞서서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선박 발주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그런데 안 크고 네. 특히나 우리 국내 수주 잔고는 미국 선주가 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중에서 미미하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해운사들 네. 등수를 이렇게 쭉 세우면 네네. 그 위에 상위의 미국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아. 하고요. 미국이 조선업을 그래도 조금 영위했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그 영화 귀여운 여인 기억하시죠? 네네네. 거기에서 리처드 기어가 그 매각을 하는 M&A에 뛰어들었던 업체가 조선업체였었거든요. 아. 그때 시절 얘기고 그때 당시 굉장히 오래된 기준으로도 영화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그 글로벌 영향은 좀 미미했던 그런 거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에 조선주도 어떤 수혜를 받나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요거는 좀 뉴스를 끼워 맞춘 사례다. 근데 네. 뭐 굳이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본다라고 네. 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해운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이 굉장히 많이 중국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뭔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취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장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미국이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걸 만약에 다 띄어가지고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걸 대체할 만큼 지금 뭐 중량 크레인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업체가 있느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중단하고 바꾸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상선보다는 방산 분야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왜냐하면 뭐 미국 해군성 장관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이나 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이런 방문해서 함정 건조, 뭐 MRO 이런 역량을 좀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되면서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안 때문에 네. 더 이렇게 문제가 네.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그룹으로 편입될 당시에 보면 유상증자를 한 자금으로 이제 미국의 현지에 있는 방산 수요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장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수주에 있어서 당연히 좀 유리할 수 있을 만한 뉴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 가격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위원님? 뭐 선박 가격은 저희 이제 장표를 좀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볼까요? 네. 얘기할 텐데요. 저희가 21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22년에는 21년보다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다가 23년에 또 많이 올랐는데요. 24년 들어서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다시피 선종별로 좀 나래비를 해놓은 것을 보면 2022년에는 벌크 캐리어에 있는 선가들은 저희가 매년 종가를 넣어놨는데 좀 쉬었거든요. 오히려 후퇴했었던 가격도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4년 들어서는 지금 작년 연말 선가 대비해서 이제 후진하고 있는 선가는 전선종에 걸쳐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탱커 벌커 심지어 요즘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컨테이너 선마저도 선박의 가격은 신조 선가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박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좀 주가가 반영할 만한 시점, 실적이 반영할 만한 시점, 뭐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숫자가 나와야 네. 되는 문제이고요. 네. 지난 4분기 실적 최근에 나왔던 것에서도 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기 민망할 정도로 일회성 그 비용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두드러진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23년에 이제 더 많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제일 많이 늘리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오기도 전에 비용을 늘려야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었던 시기가 23년이라고 본다면 24년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선박을 만들고 작년보다는 증원을 더 많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년, 25년, 26년 계속 더 많은 배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조선업체들이 이제 캐파를 이제 대책 없이 늘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보여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회사들도 이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할 때 저희가 24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뚜렷한 실적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반기 일부에서는 여전히 생산 안정화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비용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어닝 쇼크 수준의 부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한 번 더 믿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네. 네. 그 신조선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클락슨 리서치 요 자료도 많이 네네. 활용을 하는데 이게 지난 8일 기준으로 181.8일 기록했다고 제가 봤는데 이게 180선을 넘은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요? 저희가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제 2008년 아마 한 10월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때 당시 아마 191포인트가 피크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희가 그 수주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 시장에 큰 손이 조선업체들이어가지고 저희가 해지를 할 때 선물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체랑 반도체 업체가 수주를 많이 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때 대비해서 1,300원대 환율을 워낙 공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원화 기준 성과는 사실 지금이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네네. 그런 게 있군요. 자, 자료 좀 계속해서 볼 텐데 이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재탈환했다. 뭐 이런 것도 좀 희망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예, 저희 이제 또 그림 보시게 네. 되면
파란색 선 자체가 저희가 한국의 시장 그 수주 점유율이고 제가 조금 촘촘하게 보여드리려고 코로나 이후 시기를 월별 수치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레벨 자체가 21년과 22년 상반기까지는 20%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계속 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3년 들어서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심할 때는 이제 10%대까지 내려오는 시기도 있었던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23년에 저희가 그 이전과 달리 탱커의 발주량이 스물스물 늘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 아직까지 저가 수주를 받고 있었던 조선 업체들이 그런 탱커를 이제 쭉쭉 흡수를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니까 24년 들어서 저희가 지금 2개의 개월에 대한 부분만 넣어놨는데 노란색 막대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수주 점유율이 최근 2월에는 50%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탱커를 잘 수주해서가 아니라 탱커 중에서 비싸진 거를 수주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친환경적인 게 확실히 좀 자리를 잘 잡으면서 올해는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넷제로를 2050년에 선박 시장은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수송을 해야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수소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중간 매개체에 해당하는 게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한번 거쳐가야 되는 연료를 암모니아라고 많이 선주들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하고 있고 조선업체들도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제로 그 연료를 활용하는 선박들이 많이 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이 조선 국가가 한국이 되게 되어서 올해 들어서 수주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자료도 좀 보면 밑에 이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투자자는 습관성 연초 걱정, 조선업체들은 제 갈 길을 갑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아마 연합뉴스 이 TV에 네. 이제 연초에 나왔을 때 네. 1월 주가 정말 안 좋다. 왜냐하면 1월에 조선업체들은 이제 기계적인 연간 수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분명히 그 수주 목표는 작년에 잘했다면 작년에 잘하면 잘할수록 올해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처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숫자를 가장 따박따박 발표해주는 HD 현대그룹이 작년보다 올해 저희 38% 적게 수주할 것 같아요라고 목표치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한 2달 지나고 나서 올해 수주 목표 3분의 1 달성했다고 또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주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항상 이제 1년치를 수주를 하는 거를 저희가 발표를 하는 이유가 수주 잔고가 줄지 않는 그냥 최소한의 선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초과 달성하고 재작년에도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 또 초과 달성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할수록 수주 잔고가 계속 길어집니다. 근데 굳이 그 수주 잔고가 길어지는 건 저희가 3년 뒤까지 개런티했는데 4년 뒤도 5년 뒤도 개런티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오히려 조선업체들의 우위에 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수주를 하는 게 오히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선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가도 보면 1월 달 극초반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때 저희도 비슷하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막상 까놓고 보니 2월도 3월도 뭐 명절 지나고 나서도 이제 수주가 본격화되다 보니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그 부분을 또 급격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급등세도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네네. 이 저PBR 관련주 맞습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좀 관심이 쏠렸었기 때문에 조선주는 여기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는 또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PBR 밸류업 해당 없지? 예, 없습니다. AI 아니지 아닙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양축에서 좀 굉장히 이제 써야 되는. 양쪽의 주제에서 저희가 완전히 벗어나 네.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PBR 주가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받으려면
ROE가 받쳐주는데 PBR이 낮았을 때 저희가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주들이 지금은 저 PBR이 아니지만 거의 10년 동안 거의 적자를 했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높아질 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부터 돈을 벌어서 저희가 순자산이 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 정도의 ROE를 기록을 하는데 굳이 이 정도의 옛날 수준의 PBR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 PBR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는 네. 네. 10년간 적자 이거 참 사실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예, 저도 웃으면 안 되는데요. ROE가 받쳐줘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상장 이벤트 HD 현대마리솔루션 이것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 업체들은 신조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배를 몇 년을 썼건 상관없이 무조건 새 배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잘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 생각보다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이 배를 개조를 해서라도 쓸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시장으로 시장이 조금 넓어진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배를 개조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야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새 배는 많이 만들었으니까 특히나 내가 만들었던 배를 개조하게 됐을 때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조가 될 것이고 이제 비록 이쪽에서 제조를 한 배는 아니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시장에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선 업체들에게는 조금 다른 MRO 시장이라고 이제 결국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시장, AS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요 회사의 상장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 안에 계신 분이 이제 국제회사기구에 들어있는 그런 환경 관련 회의에도 되게 중요하게 참여를 하고 계신 부분인지라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느냐는 시장이 AS 마켓에 이 조선 업체들의 중요성을 어느 만큼까지 쳐주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기업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업종 전반의 어떤 그렇죠. 성격 자체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IMO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81차 회의 개최 이슈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작년 여름에 진행이 되었던 80차 회의에서 저희가 이제 그냥 넷제로를 달성하는 시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앞당기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회의 결과 너무 답답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마린솔루션에 계신 분이랑 이제 좀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단 단위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선단을 많이 갖추고 있을 때 이제 규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배들이 완성시키지 못하는 배들에 대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게끔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안 좋은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서 이 부분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박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무리가 되면 선주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선할 것은 폐선하고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개조할 것은 개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회의는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주목해 보겠고요. 이게 재밌네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게 그런 된다면 부분도 만약에 된다라고 네. 하면 선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될 수도 있을 어. 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좀 높습니까? 저희는 뭐 전혀 없었는데 나왔었던 건 아니었던 거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뭐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스테이 하시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는 실적장일 때는 실적을 보시고 나서 움직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매 분기 실적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망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행적으로 이번에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 충분히 보시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업체보다 더 심하게 조정받은 기자재 업체들 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해 더 퍼포먼스가 저희는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확장해 가실 만한 부분이 이제 올해 1, 2분기 사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좋을 때는 어쨌든 하반기로 보고 계신 건 네,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보다는 기자재 쪽이 네, 조금 더 유망할 것 같다. 네, 유망할 것 같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